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에서의 AI와 편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국립암센터의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념적으로 의학과 의료와 보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병태 생리에 이제 집중해 있다라고 본다면은 의료라고 한다면 저희는 메디컬 케어, 어떤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지식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향적인 거예요. 의학이라는 학문 안에 나에게 맞는 의료를 나에게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의학적으로 제시되는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또 나의 재정 문제, 내가 다닐 수 있는 병원의 시설 문제 이런 거로 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의료는 또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적인 선택 요건이 의료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 중환자에게 해야 되는 의료 시술은 명확히 나열할 수는 있으나 그게 각 나라의 보건의료 환경 또 그 나라에서의 한 지역별 편차 이런 걸로 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에 얼마나 편차가 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건은 또 무슨 말이냐? 보건이라는 거는 일단 한 집단, 파퓰레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건강, 질병보다는 이제 헬스 아니면 웰빙이라고 그러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 이번 사태를 보면은 학문을 하시는 분은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치료제가 발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보건학적 개념에서는 방역을 하기 위한 최선을 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아직 에비던스가 없고 의료적인 시설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은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의 차이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최상의 의료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의료인 거고요. 그리고 보건에서는 적정성에 대한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가 이걸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체가 굉장히 목적이 다르고 이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료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합니다. 저희가 망막 영상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아마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이라면은 여기 앞에 보세요. 그리고 번쩍하고 찍은 그 사진들 아마 다 찍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게 눈 안에 있는 그 망막 상태의 혈관과 그 배경을 보기 위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의사들이 눈으로 그걸 다 확인하면서 판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판독이 그러면 진짜 정확한가에 대한 거를 의사 간의 일치료 그리고 한 사람의 의사가 다시 그걸 봤을 때 재판독의 일치료를 봤을 때는 실제는 60에서 65%밖에 안 됩니다. 계속 보다 보면 막 헷갈릴 수도 있고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한 곳만 계속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AI의 판독을 이제 개발을 해서 판독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훨씬 일치도가 올라가고 거의 97%까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질환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어떨 때는 처음부터 통계적으로 바이어스돼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인증, 키가 매우 큰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인증의 기준이 몇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그 인구 집단의 평균적 키의 분포를 봐서 상위 3%에 해당하는데 키가 속하면 거인증인 거예요. 근데 이 키라는 것이 사람의 그 집단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핀란드나 북유럽에 가서 보면은 소인증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거인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를 놓고 질환의 여부를 나누는 것은 사실 이제 유전성 변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굉장히 편향에 치중해서 이제 질환이 구별된다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에비던스 베이스다, 뭐 근거 기반이다 하는 얘기에 그 근거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선별된 연구 결과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의 학문은 이런 근거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근거 기반이 제일 근거가 약하다는 게 사례 연구예요. 예를 들어 누가 무슨 버섯을 먹고 좋아졌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5사례 미만이다 그러면 케이스 리포트라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대조군 연구, 환자와 대조군의 특징을 비교해 봐서 담배 핀 사람들이 흡연율이 폐암에서 흡연율이 높았고 일반인에서 흡연율이 낮아요. 그러면은 흡연과 폐암의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것이 그러면 진짜 그런가를 알려면 코호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코호트 그룹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상황과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변화되는 상황이 이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인 거고요. 그거에서 이제 요거는 좀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조건을 주고 안 주고를 비교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주로는 임상시험에서 검증된 것을 가장 높은 단위의 이제 근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구의 결과를 모아서 하나의 지식 체계를 만든 것이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메타 분석으로 검증된 것을 임상진료 권고안을 개발할 때도 가장 상위에 레벨로 두고 뭐 사례 연구라던가 전문가 의견이다 그러면은 근거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실제는 이것이 만약에 정밀 의료가 되고 맞춤형 의료가 될수록 사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최근에 의학에서 에비던스의 개념적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코호트 연구에서 어떤 집단의 변화를 보는 코호트 연구에서 알파케로틴이라 그래서 베타카로틴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먹는 사람 음식 중에 비타민 A 성분이 높은 경우가 폐암의 예방을 준다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흡연자, 고도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임상시험을 했더니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폐암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조기 중단됐습니다. 결국에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상에서 본 것이 실제 그러면 정말 그것의 효과인가를 구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관찰 연구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임상시험으로 중재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이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임상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것도 임상시험을 한다 만다 뭐 그러면서 주가가 들썩들썩 하는데 실제 임상시험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에비던스 그 피라미드에 들어갈 에비던스로 인정을 받거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 퍼블리케이션, 논문화되는 거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실제는 30%도 안 돼요. 많은 연구들이 임상시험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실제는 잘 성공적으로 끝까지 수행을 했는데 결과가 꽝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 강조해서 막 차이가 큰 거 이런 거가 또 저널에서 업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의학 자체가 처음부터 에비던스의 출발 자체가 굉장히 바이어스돼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에서 학문적인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 행위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의 선택이라는 과정 중에서 정말 명확한 거, 가시에 뭐 나무가 내 손가락에 찔려 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곪고 상처가 나고 이거 누구나 봐도 명확하죠. 그게 얼마나 악화가 된다는 거는 누구나 봐도 명확한 사실적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기반으로 해서 완치율, 생존율, 비용 효과 등에 대한 것으로 의료가 선택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런 것이 아직 불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유적 의사결정, 함께하는 의사결정에서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걸 하는데 실제 의료에서 많은 영역이 에비던스 베이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shared decision making의 영역이 큰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호스피스 쪽 일을 했었었는데요. 가장 극명한 두 가지였죠. 건강한 104세 할아버지가 호주에서는 의료에서 안락사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한 경우가 있고, 한 아이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의료진이 더 이상의 생명 연장은 필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부모와 교황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결정을 해서 이 아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서 5일 만에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AI에 의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 안에 있는 이런 의사결정들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장의 바이어스를 이제 의료 분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AI라는 것 자체,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상용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가설 단계라든가 연구 단계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매우 프랙티컬한 상태이고,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임상시험, 뭐 이제 의료기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다 임상시험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3가지 종류를 식약처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의료용이긴 하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주로 이제 웰빙 기기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이것도 물론 검증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8년 5월에 국산 1호 의료기기가 이제 AI로 된 의료기기가 인증이 됐고,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성장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뼈나이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판독이 허가가 됐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유효성을 평가하는가, 그리고 이걸 할 때 어떻게 허가를 할 것이냐라는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의료기기이냐에 따라서 뭐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라든가 폐암 결절이나 유방암 판독이라든가 적용하려는 분야마다 이런 거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 유효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정부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에 이건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고 이런 기술이 의료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몇몇 회사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이 기술들이 나가고 있고 주로는 영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생체 신호와 관련된 게 문제가 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이 연구가 못 되고 있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심박동수라던가 아니면 혈당과 관련된 것 그리고 신체 활동을 측정해서 이제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에 활용하는 것들, 또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환자 한 사람이 달고 있는 기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마다 이걸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한 의료진들이 핸드폰으로도 확인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런 변이가 각 환자별로 어떻게 있는지를 하기 위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AI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AI 의사라고 왓슨 얘기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뭐 의사가 없어지냐 마냐 그렇겠지만 실제 이거 미국 에서 개발한 IBM의 왓슨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도입이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현재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 매우 다른 미국 환경에서 개발된 것이 그냥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형 왓슨, 그래서 닥터 앤서라는 거가 이제 임상 시험을 뭐 본격화해서 적용을 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지만은 실제는 이제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던가 아니면은 러닝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름은 저렇게 이제 거대하게 같지만 굉장히 프랙티컬한 기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바이어스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4가지 관점에 제시를 한 논문이 있어서 저도 요 4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바이어스가 그 보건의료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격차들이
소득분위별, 성별 아니면은 인종별 이런 차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있고요.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이건 죽기 직전까지 몇 살까지 사느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거의 이제 80세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물어보는 건데 통계청의 이제 발표에 의하면 지금 65세입니다. 몇 년째 65세예요. 기대 수명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중간은 저희가 이환기,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기인 거여서 건강 수명을 높이는 게 목표이지 사실 기대 수명만 높이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강 수명의 격차가 기대 수명과 확실히 봤을 때 이제 차이가 있죠. 고소득층에서는 그게 굉장히 갭이 적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갭이 크죠. 그것이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직업별에도 편차가 있고 이런 것이 사실 건강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는 검진과 예방 활동도 활발히 한다는 건데 그것 또한 소득별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당뇨병이라던가 여러 가지에서의 벌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의 차이는 무엇에 의한 거냐 한다면은 의료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맨날 일용직을 하시는 분이 내가 하루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는데 암검진을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 생활을 하는 것, 내가 폐암에 걸렸는데 교통비가 없어요. 교통비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매일매일 멀리 있는 병원에 좋은 병원을 가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접근성 그리고 치료의 선택성 로봇 치료 이런 걸 하나 받거나 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본인의 소득 수준하고 굉장히 접근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디지털 정보 격차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디지털화가 많이 될수록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이런 정보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구하는 것에 의존하는 쪽으로 이 사회가 바뀐다면 요번에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게 또 코로나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대요. 근데 핸드폰을 또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하신 분은 밖에서 저렇게 줄을 섭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앱을 하물며 개발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마스크 무슨 사이즈가 있네 라고 가서 다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결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지금 이런 비대면 진료나 이런 디지털을 이용한 건강관리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그럼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접근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바이어스가 데이터 바이어스인데요. 이건 학습 데이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의료에서는 크게는 EMR이라 그래서 진료 기록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코호트라던가 임상시험처럼 어떤 특정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EMR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의료 현장에서 있는 기록을 그대로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고요. 주로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이 데이터가 자료로 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전자화되지 않은 기록들 스캔 뜨는 것도 있고요. 그럼 하물며 이런 것들이 모든 의료 현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로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눈으로만 봐서 확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한 non-observed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현재 미싱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 만약에 임상시험이나 코호트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거에 들어온 일부의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대표성의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밑에 거는 이제 미국 통계예요. 그래서 암 발생이 사실 백인, 흑인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숫자. 그리고 히스패닉이나 에이시안이라던가 거의 이제 숫자가 비슷한 반면에 미국에 있는 암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인종적 분포를 보면은 백인이 제일 많아요. 흑인과 비슷한 분포의 암이 발생이 되더라도 흑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에비던스에 의한 약이 출시된다고 할 때 그럼 누구한테 잘 듣는 약일까요? 백인한테 잘 듣는 약입니다. 이 1회사라는 그 폐암 치료제가 개발이 됐을 때 다들 백인한테 들 거를 기대를 했지만 백인한테 안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담배를 피지 않은 아시아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료였어도 인종적
그 접근성 차이가 있고 그 에비던스를 보는 게 차이가 있는데 더 황당한 거는 지금 요즘에 유전체 기반을 하잖아요. 이 유전체 기반의 유전자 정보를 누구 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백인자 유전자가 굉장히 제일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신약이 개발이 되고 정밀의료가 구현이 된다면 그건 누구한테 맞는 거가 될까요? 당연히 백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 것 자체가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고 그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뭐 10년 후에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의 연구는 크게 이제 프레임머 하트 스터디라는 거에서부터 나왔고 이거는 1948년에 미국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 옆에 있는 이제 프레임먼이라는 도시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5천 명 정도가 진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설문지하고 살았네 죽었네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2세, 이제 3세까지 프랭먼 지역의 이 코드 굉장히 유명한 코드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 걸까요? 마찬가지로 백인들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큐리스크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1차 의료의 진료 정보를 모은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EMR 시스템이 그 나라에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화하기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인종적 분포의 차이가 큐리스크랑 이제 프레임먼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재 이런 데이터의 차이가 이제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이 리얼 월드의 바이어스가 실제 이제 구글에서 이거를 CEO에 대한 성별을 그냥 사진을 가지고 검색을 시켜서 비교를 해보라 그랬더니 리얼 월드에서는 27%였는데 구글의 결과는 여성 CEO는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리얼 월드의 바이어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심화되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저희 의료에서는 주로 이제 주요한 attributable 리스크를 가지고 이게 산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Q 리스크 처음에는 이런 종류의 이제 종목을 했다면 Q3가 되면서 항목을 더 많이 늘렸어요. 하지만 프레임먼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10년 후에 예측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차이를 보면은 프레임먼 같은 경우에서 계산을 하니까 17% 정도 10년 후에 질환이 있을 거다라는 사람이 Q 리스크로 하니까 3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계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질환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에서의 설명력 이게 그러면 얼마나 잘 설명하는 거냐라고 본다면 실제는 한 40%, 30%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질환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닌 것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한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질환을 예측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 예측도라는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년 후를 추정하는 거니까 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질환 예측과 관련된 여러 요구들은 많죠. 뭐 당 수치가 얼마면은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러면은 이 사람이 암이 몇 % 생길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발생 요인이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의 그 요인을 다 포함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비즈니스 바이어스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할 때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그때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 2014년에 아시아나 사고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착륙을 할 때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누구의 그러면 실수로 잘못으로 판정이 됐냐? 조종사입니다. 너무 그걸 과신했다라는 거죠. 자동 항법 장치를.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자동화 안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료에서 이런 알람 시스템 이런 게 자동화 될수록 걔가 알아서 알라밍을 해주겠지? 그러면서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동하는 그 장치가 고장 났거나 센서가 떨어져 있거나 뭐 문제가 생겼어도
실제 그거를 가서 주의 있게 매번 뭐 30분마다 환자 상태를 체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알람만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I를 우리가 일상에 적용을 하는 이 비즈니스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AI는 지금 의료 상황에서는 일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해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 믿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났을 때 환자한테 큰일이 나면 그거를 많이 의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대로 작동을 안 했을 때 환자에게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의료적 임상 판단을 하는데 이걸 얼마나 영향을 주고 보장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검증을 할 때 항상 우리 의료인 같은 경우는 이거가 도대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고 이게 어떤 근거인가를 저희가 안다면 그렇게 맹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AI의 그 뒷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된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의료 현장에서 쓴다고 할 때 그것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뭐 통계적인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은 바이어스 되어 있는 디스패리티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싱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들도 제시가 되면서 이거는 그 시카고 팀에서 제시를 한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보건에 파퓰레이션에 반영이 되려면은 어떻게 학습된 데이터, 학습을 위한 러닝 데이터셋이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의 대표성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것이 시각적 규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법, 그리고 저희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윤리 선서라 그래서 의료인이 될 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아예 데이터 사이언스 선서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할 때, 이런 AI 같은 걸 할 때 윤리적으로 이런 걸 더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검증이 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AI와 이런 에비던스 그리고 유전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무섭고 와닿았었어요. 결국에 특정한 데이터셋에 포함된 사람들을 위한 의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함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궁경부암 쪽 임상시험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많은 유럽이나 부자가 안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유방암 굉장히 연구 많이 하죠. 하물며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유대인에게 걸리는 그런 특별한 질병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게 돼서 선별이 되고 선택된 사람들이 결국에 호모데우스가 되는 이런 상황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건의료 차원에서 이런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이런 에비던스의 발달이 또 누구에게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단지 이것이 그런 경제 논리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건강에 기여될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대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의료인도 아닌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게 되어서 약간 부담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 연구 과제의 특징이 이런 다른 종류의 관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료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지만 논평의 이 기회를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먼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의료 영역에서 왜 이런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좀 더 맥락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정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셨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간이 아닌, 전문가가 아닌 기계에 의존하는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선생님이 잘 보여주셨지만 이미 우리의 의료 현장에서는 이것이 상용화되어서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것은 의료라는 영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명과 건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편익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의료에 활용하려고 하는 각종 시도와 기획들이 아주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오래전에 정착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충분히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예전에 병원들이 고가 의료 장비, 의료 영상 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급여 영역에서 영상 자료를 꽤나 많이 확보해 놓은 배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3법이라든지 한국형 뉴딜 정책에 있는 데이터댐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이 의료에서의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이익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전환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가장 신중해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의 영역은 그것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너무 커서 이미 많은 부분은 상용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의료 영역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와 욕망이 또 특별히 강한 곳이 또 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장윤정 선생님의 발표를 듣는다면 이 문제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윤정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의료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런 적용에서 예상될 수 있는 편향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와 배경과 지식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지, 어떤 대안이 제기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는 그 의료 현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복잡성, 불안전성, 불확실성, 이걸 의료 전문가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통 전문가들은 그런 종류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권유가 실추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윤정 선생님의 의료 현장 자체가 얼만큼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을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인공지능 편향에 의료 현장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발표 내용상에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되진 않아서, 맥락상으로 보면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장윤정 선생님이 거기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윤정 선생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뭐 간단한 얘기인데, 아까 바이어스를 한 4가지 종류로 구분했던 것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었고요. 리얼월드 바이어스랑 데이터 바이어스, 알고리즘믹 바이어스, 비즈니스 바이어스 이렇게 구분하셨던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우리가 바이어스의 문제에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틀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4개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알고리즘믹 바이어스는 데이터 기반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상에서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 4개의 구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구분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에 비해서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지점은 그 가치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의 기본적인 수집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들어간다. 특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료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나 의료진들이 선택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 어떤 자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보험에서 어떤 급여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 병명과는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도 의료 현장에서 저는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형태의 데이터들이 다수 생산이 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의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종류의 목표가 정말 달성 가능한 것인지, 공공 데이터인 의료 데이터가 빅데이터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 현장에 계신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혼동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이어스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구분하셨는데, 극복 방안이 위해도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해도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편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테면 의사가 임상적 경험으로 판단을 내린 것과 인공지능이 내린 것을 비교한다면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어떤 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의사의 임상적 경험이 없고 빅데이터로만 존재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경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위해도 평가라는 대안을 들이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대안이 얼만큼 적실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그 장윤정 선생님 의견을 쫓아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AI에서의 편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종과 성별과 지역별로 편향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접근할 수 없고 누군가는 이용할 수 없어, 누군가의 경험이나 누군가의 질병은 데이터화되지 못하는 현실이 이미 기존의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교정하려고 해봤자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의 위에도 평가라서 약간은 의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의료 자원의 왜곡을 가져오는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혁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인데 값비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하고 그 속에서 거기에 데이터를 모으려고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이런 현실은 의료 자원의 어떤 공정한 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입을 의료 영역에서 시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고 있고 누가 그 이익에서 배제되고 있고 누군가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봉쇄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계속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개선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누군가의 소수가 결정해서 이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논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